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규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말한 대로 에로스 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에로스 신에 대해서 특별히 좀 따로 중점을 안 뒀는데, 워낙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에 와서는 큐피드로 이제 개명이 되지만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름이 에로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로스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태어난지 기억나십니까? 전쟁과 폭력의 신 아레스와 그 다음에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그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에로스죠. 기억나죠? 저번에 이제 우리 아프로디테 할 때, 그리고 아레스 할 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특성을 이제 이어받아서 사랑과 미움을 관정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항상 황금과 납으로 된 화살을 가지고 많은 이의 가슴에 사랑의 상처를 남기는 그런 좀 짓궂은 장난을 많이 했죠. 그런데 에로스는 우리가 보면은 항상 어린 아가의 모습을 한 채 자라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잠깐만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제가 찾은 요 그림도 보면은 이건 조금 그래도 이거는 성인이 조금 큰 성장했을 때의 모습이네요. 그죠? 완전히 아기 때는 아니네요. 그죠? 보통은 이제 만화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에로스가 이제 이렇게 항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프로디테가 어머니가 이제 에로스가 걱정이 되어서 어떤 신에게 이제 부탁하냐면 계율의 신이 테미스입니다. 이 테미스에게 이제 자기 아들 문제를 상의했는데, 왜냐하면 세상의 이치를 관장하는 신이 테미스 여신이니까. 그래서 테미스 여신이 이제 에로스 동생이 생기면 에로스가 자랄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아프로디테는 얼추구나 했겠죠. 자식 사랑 핑계에 또 사랑의 행각을 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낳은 동생이 여러분 기억납니까? 에로스의 반대 안테로스입니다. 안테로스. 그죠? 네. 우리 안티라 하죠. 반대말 안티와 에로스를 합친 표현이 안테로스 아닙니까? 그래서 동생 안테로스가 태어나자 에로스는 정말로 성장했어요. 나날이 힘도 세지면서. 어쨌든 이제 안테로스는 그 반대니까 사랑은 정오와 맞물려 성장한다. 사랑은 정오를 동반한다. 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복수다. 뭐 사랑의 질투다. 이런 의미를 이제 안테로스는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에로스가 성장하도록 신화가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이제 그게 조금 생각을 만약에 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에로스도 사랑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것도 에로스 자신의 화살에 상처를 입고서. 그죠?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 이야기는 이 어머니 아프로디테의 쇠퇴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잠깐 언급됐지만 그리스의 한 왕국에 프시케라는 공주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프시케의 아름다움이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움을 능가한다고 막 사람들이 이제 입에 오르내리니까 이 아프로디테의 여신이 질투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아들 에로스를 시켜가지고 이제 이 프시케가 가장 추한 남자와 못생긴 남자와 사랑에 빠지도록 이제 그 화살을 쏘아가지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의 명을 받고 이제 프시케를 찾아가는데 에로스가 이 프시케의 아름다움에 도취돼가지고 자기 가슴에 황금 화살을 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에로스 자신이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프시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프시케의 아버지를 협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를 그래서 이제 그 에로스가 지정한 장소로 보내지 않으면 재앙이 내리겠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로 겁을 주니까, 겁이 많은 프시케의 아버지가 어쨌든 신고도 안 하고 경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데 협박하면 그죠. 어쨌든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야비한 방법인데 브시케를 납치한 에로스가 밤마다 이 브시케를 찾아와서 미래를 즐겼습니다. 낮에는 태양 헬리오스가 보니까 어머니한테 혹시 고자질을 할까봐 두려웠겠죠. 그런데 며칠 지난 후에 납치된 동생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프시케의 언니들이 동생의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이렇게 프시케를 데려다 놓았던 곳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프시케가 안 죽고 오히려 얼굴에 사랑의 깨소금이 졸졸졸 흐르는 그런 얼굴로 살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밤마다죠. 날은 아니고 밤마다 어느 남자가 찾아와서 자신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런 동생 프시케 말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동생을 걱정했는데 언니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동생을 보니까 좀 오히려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프시케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괴물일지도 모른다. 막 이렇게 이제 떠들썩했습니다. 근데 프시케가 귀가 좀 얇았어요. 그래서 프시케의 마음속에 조금 의심의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호기심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호기심을 억제 못한 그 프시케가 사랑을 나누고 이제 잠자는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촛불을 갖다 대는데 너무나도 잘생긴 남자가 다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 프시케의 감동이 너무 강렬했는지 몰라도 촛불을 들고 있던 손이 좀 떨리면서 촛농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뜨거 하면서 에로스가 이제 깼습니다. 그래서 당황해하는 프시케를 쫙 보다가 원래 신의 모습을 인간은 보면 안 되죠. 저번에 제우스 때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프시케를 노려보다가 에로스가 사랑에 믿음이 없는 곳에 에로스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남기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시케가 자신의 견술한 행동을 후회하면서 아프로디테 신전을 찾아가서 빌었지만 원래 애시당초 프시케를 아프로디테는 미워했으니까 프시케를 도와줄 리 없겠죠.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프시케에게 자신이 내리는 4가지 임무를 완수하면 에로스와의 사랑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프시케가 이 아프로디테 여신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프시케에게 아주 힘든 시련을 이제 부과하는데 이 4가지 시련을 들으면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화가 생각날 겁니다. 이런 게 보면 전부 그리스 신화에서 동화든 문학 작품이든 소재를 취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다른 백화도 같은 내용만 보면 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자들은 안 그런데 남자 하시는 꼭 이렇게 남자의 주요 부위까지 적나라하게 보이게 합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너무 작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조금 성장했을 때입니다. 그죠? 에로스가 성장했을 때 모습이고 이게 제일 같이 나오는 모습으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사진입니다. 프시케와 에로스 사진. 그래서 첫 번째 시련이 여러 종류의 곡식 낫알 하나하나 얼마나 작습니까? 이거 섞어놓고 하루 동안에 종류대로 구분해라. 그럼 여러분 어떤 동화 생각 안 나요? 그래서 프시케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암담한 심정으로 이제 한숨 쉬고 있는데 개미떼가 나타나가지고 그 개미떼는 이제 어쨌든 이렇게 쭉 도와주죠. 그래서 첫 번째 임무를 끝내는데 아프로디테가 또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아들 에로스가 들판의 이제 그 개미들로 하여금 프시케를 도와줬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프시케에게 더 어려운 임무를 줍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황금 양의 털을 깎아오라는 그런 명령. 두 번째 시련. 그래서 구름 없는 깨끗한 하늘, 투명한 모습으로 이제 이 프시케의 맑은 눈망울을 이제 투명한 모습으로 비춰주는 그런 모습이 이제
푸시케의 눈에 나타나는데 희망이 이제 어쨌든 나타났겠죠. 푸시케를 지나가던 바람이 미풍이 황금양의 거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황금양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지나가는 미풍이 알려준 그 황금양이 이제 정말 황금양이 있습니까? 하얀색 양 아닙니까 전부? 하얀 털이 누렇게 변질되면 오히려 피부병에 걸릴 정도로 누렇게 변질되면 황금색처럼 보이겠죠. 누런 털은 햇살 받으면 황금색으로 보이겠죠. 이건 막 제 생각이고 어쨌든 푸시케가 이 황금 양털을 아프로디테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저도 각색을 한 거고 어쨌든 막 두 번째 임무 성공했고 세 번째는 또 푸시케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건데 저 아주 깊은 청길 계곡에 폭포수의 물을 받아오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푸시케가 이를 악물고 계곡을 기울라서 폭포가 시작되는 지점을 향해 가가지고 바위의 바닥은 물길로 아주 미끄럽겠죠. 물길도 거세고 그래서 푸시케가 막 중심을 잡기 힘들고 막 휘청대고 아래를 보면 얼마나 오금이 저리겠습니까. 어쨌든 푸시케의 치마가 이런 계곡의 물과 이렇게 막 물에 흠뻑 젖고 아름다운 얼굴도 공포심으로 막 뒤먹벅대고 뭐 이랬겠죠. 그런데 푸시케가 너무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지만 절벽 둥지에 독수리가 한 마리 물끄러미 이제 큰 날개를 펄럭이면서 보다가 날아와가지고 푸시케의 물동이를 채워가서 폭포수의 폭포의 물을 받아다 주었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임무도 완성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임무가 이제 여러분이 저번에 앞에서 한번 다른 신화에서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푸시케를 이대로 놔뒀다가는 세상 사람들 말대로 푸시케가 정말 자기 대신 미의 여신자를 차지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불안감을 이제 아프로디테가 느꼈겠죠. 그래서 푸시케를 아예 저승으로 보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푸시케에게 하데스의 세계에 가서 페르세포네의 아름다움을 얻어오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푸시케가 이 마지막 임무는 정말 이제 죽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정말 이제 죽을 결심까지 하고 에로스를 향한 그 사랑이 진실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의 세계로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죽는다는 것은 또 다른 세계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참을 걷다가 푸시케가 자기가 바람이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람처럼 일체감을 느끼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평온하게 죽음의 세계로 떠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푸시케가 이제 한적한 길가에 있는 돌탑에 가가지고 투신차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어야 이제 저승세계에 가니까 탑 꼭대기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계곡에서 딱 이렇게 서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아기처럼 하얀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있는 이 모습이 이제 눈에 띄었겠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그녀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했는지 바람의 힘을 빌어 이제 푸시케를 죽이지 않고 하데스네 집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누가 알려준지 지금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탑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마 탑이 알려줬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지하세계 입구까지 이제 간 푸시케가 페르세포네를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바람만장한 그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제가 다 기억은 안 나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페르세포네를 만납니다. 푸시케가.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고 그러니까 지하세계 이왕이 자신의 그 아름다움이 들어있는 것이라면서 푸시케에게 상자를 하나 건네주죠. 그런데 절대로 상자를 열어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여신들의 미용법이 인간이 아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상자의 끝면에는 이제 뭐 뭐라고 적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프시케가 기쁜 마음으로 상자를 들고 지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상자를 아프로디테에게 가져다 주면 프시케는 에로스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이제 프시케는 갑자기 그 자신의 미모에 대해서 조금 그 걱정이 생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네 가지 임무를 다 수행하느라고 자신의 외모를 돌보지 않았으니까 좀 뭐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일도 겪고 햇살에 뭐 좀 피부도 까칠해졌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혹시 에로스를 만나면 에로스가 실망하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좀 생겼겠죠. 여자들이 좀 아름다움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학생들 들으면 공감합니까? 동조합니까? 제 이름이 김동조 알죠? 동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농담입니다. 프시케가 열면 안 된다는 이 페르세포네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화장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달콤한 잠이 빠져나와서 이 프시케를 깊은 잠 속에 빠뜨립니다. 잠은 죽음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이 페르세포네의 선물을 하데스의 세계에 대한 암시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잠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만병통치약이죠. 동시에 가장 뛰어난 미용법 아닙니까? 우리가 고대인들이 피부 미용에 대한 지식이 뭐 있습니까? 아름다운 피부 가지려면 밤에 너무 늦게 자면 안 되죠. 그래서 숙면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피부 미용이 좋다고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이런 동화도 생각나고 이 신화상에서 여러 소재를 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천상에서 프시케의 모든 행동을 이렇게 보고 있던 에로스가 이 프시케의 그 자기를 향한 일편단심에 감동했어요. 에로스가. 그래서 에로스가 숲속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있던 이 프시케한테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본 것처럼 이제 키스를 하죠.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시케가 눈을 뜨면서 사람은 아니죠. 두 명이 멋진 포옹을 하고 프시케와 이 에로스 신화는 여러분 알다시피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이 작품의 원형이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프시케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압니까? 프시케가 나비란 뜻입니다. 나비 그리고 영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폼페이오 백화 여러분 본 기억이 납니까? 이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죠. 제가 못 찾겠네. 그 벽화에 보면은 프시케가 날개를 단 어린 소녀로 묘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비의 모습은 우리 어떻습니까? 숭고한 영혼의 어떤 속성을 아름다운 상징으로 나비로 이제 대변하죠. 처음에는 흉측한 모습 송충이 아닙니까? 이 모충의 생애를 마치면 이제 고치를 틀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이 고치에서 아름다운 모습의 나비가 이제 되죠. 그래가 봄의 향기를 머금으면서 이제 꽃의 꿀도 먹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나비 일생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나비의 일생이 신의 속성을 지향하는 영혼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동물적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에 이제 비유됩니다. 왜냐하면 송충이의 모습이 보면은 오욕칠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모충의 어떤 생애를 마치고 고치가 되는 것이 결국 우리 인간으로 치면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인간의 모습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고치 상태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나비가 영혼의 부활을 보통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영화 이런 데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나중에 나비가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시케는 온갖 고난을 겪은 후에 진정한 어떤 행복을 인식하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상징하는 게 이 프시케와 관련된 그런 이제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에로스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동영상 중에 제가 한 2개를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요걸 이제 이게 조금
그림으로 설명되는 내용 같은데 한번 봅시다. 이 내용은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큐피드와 푸시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큐피드는 이제 로마 신화에서 개명된 거죠. 에로스를 말하죠. 부제를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신화의 내용은 언제 읽어도 흥미롭죠. 언뜻 황당해 보이는 이야기들이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오늘의 모습을 비춰주는, 그리고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신화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네요. 이건 제가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수업 첫머리에 서두에서 제가 했죠. 신화라고 이제 허구 이야기라고 치부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 현대사의 인간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그런 주제죠. 내용들이 전부. 물론 줄거리 자체는 가상의 줄거리입니다만 담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남녀 사랑의 대상자들이 등장하겠죠. 먼저 에로스입니다. 큐피드요. 자, 그리스식으로 말하면 에로스, 로마식으로 말하면 큐피드 신입니다. 그런데 이 큐피드 에로스는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들입니다. 미의 여신의 비너스 아프로디테의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생긴 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은 유명한 보티첼리의 봄, 프리마베라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보티첼리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여기가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위에 보시면 요 아기 같은 신이 있죠. 화살을 가지고 어딘가로 쏘고 있네요. 이 신이 바로 에로스, 큐피드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지금 누군가로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죠. 이 에로스는 항상 화살을 가지고 다니는데 화살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황금 화살이 있고요. 그다음에 납화살이 있습니다. 이 황금 화살을 맞으면 누구든지 그 화살을 맞고 나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과 무조건 사랑에 빠집니다. 납화살을 맞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상황은 반대입니다. 무조건 그 사람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부분을 상징화시킨 거냐면 사랑과 미움에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뭐 사랑에 빠지는데 이유가 있나요? 좋은 걸 어떡합니까? 또 싫은 걸 어떡합니까? 사실은 이유가 없죠. 사랑에는 어떤 논리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은 이유 없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에로스의 눈을 보면 천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사고라는 거죠.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다는 건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것과 같습니다. 하여간 불가항력적인 어떤 힘에 사로잡힌 것처럼 사랑에 빠져버리죠. 누군가는 이 헤르메스와 사랑에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에로스가 지금 화살을 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대시켜 보면요, 누가 사랑에 빠지고 있는지는 금방 알 수가 있죠. 지금 삼미신 중에 요 앞에 있는 여신이 이쪽에 있는 헤르메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에로스가 쏜 화살에 누가 맞았냐면 헤르메스 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삼미신 중에 한 신이 사랑에 사고를 당한 겁니다. 화살을 맞으면 정신이 없어지죠. 한동안 자기 사랑의 대상에 그렇죠. 온통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는 마는데요. 사랑의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그리고 갑작스럽게 사고처럼 다가오는 상황을 묘사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은 푸시케입니다. 그런데요, 이 푸시케를 영어로 읽으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이콜로지, 즉 심리학이 떠오르죠. 그렇죠. 이 푸시케는 마음,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나비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나비. 그리스어로 나비 혹은 영혼을 의미하는 게 푸시케입니다. 이 푸시케는요, 어느 왕국에 세 딸이 있었는데 그 세 딸 중에서 세 번째 딸입니다. 잠깐 셋, 납화살을 한번 쏘아보렴 하고 자기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분이. 자, 이 선전이거든요. 잠깐만요. 자, 됐습니다. 말을 잘 듣는 이 에로스가 자, 세상에 내려갑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에로스는 그 길로 푸시케가 살고 있는 궁궐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푸시케의 침실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에로스는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진짜로 자기 엄마 미의 여신은 아프로디테보다 훨씬 더 이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는 황급히 아프로디테 여신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풀이 죽은 채로 왔습니다만은 아들이 온 것을 보고 이제
푸시케의 불행이 시작되겠구나. 자기 아들이 이 푸시케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는 푸시케의 삶에 불행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요, 푸시케 아버지가 어느 날 델포이 여사제에게 신탁을 받으러 가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셋째 딸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딸 푸시케가 딸 중에서 가장 성품도 좋고 아름답고 고운데,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온 나라에 자자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아름다워서 그런지 그 어떤 남자도 공주에게 대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근처에도 오지 않습니다. 아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 있을까라고 남자들이 지레 그렇게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어서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아보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라클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청천벽력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딸과 결혼할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신들보다 더 힘이 센 날개에 달린 뱀으로 그가 당신의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딸을 바위산 위에 홀로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그 신랑이 당신의 딸을 데려갈 것입니다. 당신의 딸은 인간하고 결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은 굉장히 힘이 센 괴물과 결혼할 운명이니 당신의 딸의 행복은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라고 델포이 여사제가 그렇게 신탁을 줍니다. 왕궁에 돌아온 왕과 그 소식을 들은 왕비는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 딸이 너무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에로스 자, 성품이 착한 푸시케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슬퍼하는 모습을 차마는 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이란 나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운명이 그렇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이게 에로스가 이미 손을 써놓은 겁니다.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죠? 예. 준비가 되는 대로 내일이라도 산 정상에 신랑을 맞으러 올라가겠습니다. 할 수 없이 푸시케와 왕과 왕비 일행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바위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자,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어머님, 아버님, 부디 건강하시고 저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언니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세요. 자, 눈물의 이별을 뒤로하고 이제 푸시케는 바위산 정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앉아 있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더니 제피로스가 순식간에 그녀를 바람결에 휘감아 어디론가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동안 정신을 잃었던 푸시키가 눈을 떠보니 자신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엄청나게 큰 궁전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안에는 이미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수많은 시종들이 그녀를 환영하면서 이미 결혼식 준비를 마쳐 놓은 것입니다. 그녀는 그날 밤 목욕제개를 하고 침대에 눕자마자 곧바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에 잠이 깹니다. 신탁의 내용대로 괴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지만 의외로 들려오는 소리가 아주 달콤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바로 이 궁전의 주인이며 당신의 남편이요. 나는 괴물도 아니며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어.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이 궁전으로 데려온 것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절대 나를 보려고 하지 마오. 그러면 불행한 일이 생길 거요. 자, 이런 말들이 들리면 항상 불행한 일이 이어서 생기게 되죠. 그렇죠. 바로 이 인물이 누굽니까? 에로스죠. 에로스죠. 자, 에로스는 너무나 이게 사진 좀 약간 건들건 얼굴처럼 되네. 어쨌든 그림에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자, 어쨌든 성장했을 때 에로스입니다. 그죠? 예.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 신탁을 이용해 가지고 특별한 궁전을 마련해 놓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특별한 궁궐을 마련해 놓고 푸시케를 그곳으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에로스는요, 항상 밤에 들어와서 해가 뜨기 전에 떠납니다. 푸시케 입장에서는 남편을 보지 못했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그 에로스가 괴물이 아니라 그녀를 매우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복이 그대로 유지될 리가 없지요. 무엇이 이들의 행복을 위협하는 요소였을까요? 힌트는요, 이 에로스의 한번 표정을 보십시오. 굉장히 해맑은 표정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 푸시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푸시케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밤에 찾아온 자신의 남편에게 간청을 합니다.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언니들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에로스는 펄쩍 뜁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신의 동생이 약간 살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 좋은 옷들과 수많은 보석들로 이제 언니들이 휘감고 살고 문제죠. 있는 예. 그 푸시케의 모습을 보고 언니들은 처음에 기뻤지만 은근히 그녀의 화려한 조금 궁전 생활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 언니가 묻습니다. 푸시케야, 너 혹시 신랑을 소개시킬 수 있니? 처형들이 왔는데 어떻게 얼굴을 한 번도 보여주질 않니? 남편이 바쁘다는 말에도 처형들은 계속해서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불에 건네뛰고 비친 남편의 얼굴이 예. 너무도 잘생겼기 자, 이제 언니들 때문에 그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원래 보면 안 되는데 그죠? 촛불을 켜서 보게 되는. 자,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들이 아닙니까? 눈을 감고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기품이 있고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남자였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순간적으로 꽃미남. 푸시케는 그녀가 들고 있던 등잔불에서 뜨거운 기름 한 방울을 에로스의 등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손놈이 에로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날개 쪽에 꽤 심각한 부상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에로스는 말없이 푸시케를 바라보더니 그 길로 궁전을 떠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자, 말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아까 뭐 그죠? 무슨 말이었습니까? 아까 뭐 그 사랑에 대한 믿음 그죠? 믿음이 없으면 이제 떠난다는 그런 말을 하고 떠났댔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떠났다는 겁니다. 그죠? 예. 여기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의심이 자리 잡은 마음, 푸시케죠. 의심이 자리 잡은 푸시케에는 사랑, 에로스가 깃들지 못한다. 네.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그렇죠.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겠죠. 예. 부부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서야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이 말이 멋져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부부간에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이 상황에서 잘못한 것이 푸시케 때문인가요? 푸시케가 남편 에로스를 믿지 못한 것이 이 둘의 불행의 원인이었을까요? 그것이 진정한 원인이었을까요? 사실 그렇게 이 신화를 해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인 시각을 담아서 그렇죠. 예.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에서 잠깐 보았는데요. 에로스의 얼굴을 작가가 아주 개구장이로 그렸어요. 아직 IT를 벗지 못한 모습이죠. 어리다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그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푸시케가 너무 아름다워서 푸시케를 위해서 궁궐을 마련하고 사랑에 빠졌지만 엄마 모르게 한 겁니다. 엄마 아프로디테가 푸시케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아프로디테와의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 아프로디테 몰래 궁궐에 숨겨두고 사랑을 나눈 것입니다. 어머니 아프로디테와 정면으로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홀로 남겨진 불쌍한 푸시케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찾아 온 나라를 헤매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믿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녀의 몸과 마음은 몰라보게 피폐해졌습니다. 그렇게 온 나라를 찾아 헤매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수소문 끝에 그녀는 에로스의 어머니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는 아프로디테 비너스를 찾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건너뛰고 아프로디테는 푸시케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자 그녀를 떼어낼 생각에 그녀에게 감당하기 힘든 과제를 그렇죠. 내려고 합니다. 자, 저기 밀과 기장. 그래서 이 과제는 그 약간 신화마다 조금 설이 약간씩 다르니까 아까 제가 말한 내용하고 조금 비슷하겠지만 세세한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양귀비 씨앗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 보이지 내가 외출한 사이에 저것을 모두 종류별로 구분해 놓거라. 어쨌든 비슷하죠. 너무도 엄청난 분량의 일에 푸시케는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수많은 개미떼들이 나타나 그렇죠. 부지런히 움직이더니 맞죠? 씨앗을 종류대로 구분해 놓기 시작합니다. 네. 순식간에 밀, 기장, 양귀비 씨앗이 종류별로 나눠졌습니다. 푸시케를 내보낼 생각에 외출해서 돌아온 아프로디테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런 경우 여느 시어머니처럼 여기서 멈추지 않죠. 은근히 화가 난 아프로디테는 또 다른 과제를 줍니다. 저 밑에 있는 강둑에 내려가면 덤불이 우거져 있고 거기에 가면 황금털을 가진 양들이 있을 것이다. 그 빛나는 양털을 가져오도록 해라. 자, 이것도 몹시 어려운 과제입니다. 네, 그 황금 양털을 가진 양들은 사납기로 소문난 양들인데 걱정을 하면서 강둑을 내려가던 푸시케의 귀에 밀밭이 흔들리면서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낮에 가면 위험하니 저 양들이 잠든 때에
덤불 속으로 들어가서 찔레 나무에 가면 양털들이 걸려 있을 거다. 자,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용이 되어서 금송대로 덤불 속에 들어가 보니 찔레 나무에 황금 양털이 묻어 있는 에로스가 것이 도와준 보였습니다. 거죠. 무사히 두 번째 미션도 완성할 수가 있었죠. 자, 이번에도 또 다른 어려운 미션을 아프로디테가 냅니다. 저기 언덕으로 가면 검은 물이 흐르는 그렇죠? 폭포가 있을 것이다. 아까 그거죠? 이번에는 절대로 해결할 수 아까 없는 제가 한 과제를 거랑 똑같죠? 내게 독수리입니다. 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작은 단지를 줄 테니 저승으로 내려가거라. 그곳에서 자, 이게 저승의 마지막 네 여인인 번째죠. 페르세포네에게 단지 안에 그녀의 아름답 어떤 애비든 다 자, 또 선전이 잠깐만요. 2초, 1초. 자, 이제 됐습니다. 부탁해라. 그래서 그것을 받아오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정말 푸시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과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저승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죽어야 가는 곳이니 이제 나는 희망이 없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높은 탑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도 탑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죠. 예. 절대 뛰어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어떻게 해야 음부까지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일러줍니다. 이 부분을 좀 생략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여곡절 끝에 지하세계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무사히 지하세계의 여왕 페르세포네가 그 신비한 화장품을 단지에 담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절대 네 시어머니 아프로디테에게 돌아갈 때까지는 그 화장품을 열어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불안하죠. 자, 이런 말을 들으면 꼭 호기심 때문에 남자고 여자고 하지 말란 거를 꼭 하고 말거든요. 자,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이제는 되었다라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호기심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살짝 열어보았는데요. 그만 푸시케 온 몸에 힘이 쭉 빠지고 잠이 푸시케는 들죠?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잠깐 끝내고 여전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말았군요. 어찌됐든 당신이 그동안 나를 찾아 헤매느라 이제 에로스가 지금까지 다 지켜봤어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죠?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푸시케를 만나는 장면이죠. 고생했던 것은 내가 바람결에 다 듣고 있었어. 이제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올림푸스 신 제우스에게 고하고 어머니에게도 따뜻하게 밝히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작품은요. 여러분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자, 안토니 카노바라는 조각가의 루브르 박물관. 에로스의 키스에 깨어나는 푸시케라는 작품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에 들어있던 푸시케 입술에 에로스의 입술이 포개어졌을 때 푸시케가 깨어나는 그 장면을 극적으로 연출한 그런 조각 작품입니다. 자,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로스는 그 이후에 제우스에게로 달려가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했고 또 어머니 아프로디테에게도 끝내 결혼을 허락받아냅니다. 그리고 푸시케는 신들의 나라로 올라가서 신들이 먹는 음식인 아무로시아를 먹는 것을 허락받고 신이 되어서 남편 에로스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로스와 푸시케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러브 앤 사랑과 영혼. 사랑과 영혼. 그 영화 제목에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죠? 예, 사랑과 영혼의 제목. 여러분 사랑과 영혼의 영어가 떠오르시죠? 자, 이 신화를 조금 깊이 해석을 해보지요. 몇 가지 재미있는 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 하에서 여자들의 미의 경쟁 아주 전형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그렇죠. 신화와 수많은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패턴이죠.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자들은 보통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대개 미모를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여자의 적은 여자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미모입니다. 미모는 여성에게 절대적인 권력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이죠. 또 이런 미에 대한 갈등이 고부간의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이 또 그렇죠. 흥미롭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고부간의 역시 갈등.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에서 일어나는 여자들의 갈등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이 신화에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푸시케의 성장입니다. 푸시케의 도전과 성숙입니다. 그녀는요 아주 특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푸시케에게 닥친 어려움들은요 늘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늘 그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괴물과 결혼할 운명이라는 신탁이 내려졌을 때도 그녀는 몸을 던졌습니다. 그 괴물이라는 두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자, 남편이 떠나간 이후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심지어는 그녀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됐습니까? 하데스, 죽음까지 내려가야 됐습니다. 그렇죠.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요, 누군가가 하데스에 내려간다는 것은요, 그 인물은 영웅이라는 소리거든요. 자, 지금 푸시케는요, 사랑을 위해서 죽음의 공포마저도 이겨내는 그런 단단함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이런 푸시케의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는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죽음을 뛰어넘는 용기는요, 사실은 반 이상은 마마보이인 에로스 때문이죠. 큐피드 때문이죠. 그렇죠. 푸시케의 고난은 사실 많은 부분이 에로스 탓입니다. 애시당초 에로스는 푸시케와 사랑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당당하게 밝힐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어머니가 푸시케를 미워하는 것을 알았기에 어머니에게 맞서서 당당하게 자신의 사랑을 주장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푸시케를 아무도 올 수 없는 외딴 궁궐에 숨겨두고 사랑을 나누었죠. 에로스는 성인으로서 사랑을 감당할 만한 용기와 당당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성인으로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푸시케가 자신을 알아보았을 때 그가 도망했던 것도 사실은 자기의 정체,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까봐, 자기가 용기 없음이 드러날까봐 무서워서 도망갔던 것이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마지막에서야 자신의 사랑을 그렇죠. 위해서 어쨌든 한 번은 직면해야 해피엔딩이라서, 됨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타나서 자신의 사랑을 쟁취했죠. 비로소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인격체가 된 것입니다. 참다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된 셈이죠. 그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푸시케에게 나를 의심한 것을 이제 용서했다라고 아까 말했죠. 그러나 사실은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은 푸시케가 아니라 에로스였죠. 그렇죠. 오히려 에로스가 용서를 빌었어야 했습니다. 예. 둘이 같이 짊어져야 할 사랑의 그렇죠. 짐을 예. 너무도 연약한 여인인 예. 푸시케에게 밀어 넘겨버렸다는 것을 용서를 빌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화를 우리가 줄거리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신화의 이면의 어떤 의미를 해석하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해석이 참 잘 되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참조하기 바랍니다. 자, 에로스와 푸시케의 사랑 이야기는요, 사랑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노마드의 결론은 이런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알다시피 사랑은 그냥 수동적으로 이제 자기한테 다가오기를 기다리면 안 되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그리고 또 남자가 먼저, 남자니까 적극적으로 남자 위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또 잘못된 것이고,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와 푸시케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는 여러 동화의 원천으로 그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신화의 줄거리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신화가 그리스 시대의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 만들어졌다고도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신화에 등장하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모습이 아름다움에 있어서도 이제 그 인간 푸시케에게 뭐 뒤집뿐만 아니라 여신으로서의 어떤 숭고함이 좀 부족하고 인간을 질투하는 뭐 좀 그런 시어머니처럼 그려져 있다는 점에서 이 신화는 아프로디테 신앙이 이제 좀 쇠퇴하는 그런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에로스와 관련된 신화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영웅 신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페르세우스나 헤라클레스나 이아손이나 테세우스나 이런 많은 영웅 신화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트로이 전쟁, 이런 내용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방향이 이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남은 시간 여러분 조금 푹 쉬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